스르프 타임즈 2023년 8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르프 타임즈는 제가 이 스르프 분석을 콘텐츠로 해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좀 부수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어찌 보면은 나이를 먹어서도 세상 지식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 소양을 넓히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희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야후라든지 야후 재팬 또 다른 이 인터넷 영어 뉴스 등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또 이 해석을 하는데도 문자 해석을 하는데도 어, 오래 걸리는 그런 수준이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번역을 해주는 바람에 또 세계 돌아가는 뉴스를 알게 좀 쉽게 접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돌아가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양이 필요하지 않겠냐. 또 우리나라가 뭐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은 극한 대립 상황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식상해가지고 혐오감이 생기는 것도 있는 거고요. 또 네이버 포털 뉴스 자체도 자기네들이 이 보도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우선순위로 편집하는 그런 권한이 없고 옛날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이버에 항의 방문해가지고 너희들의 포털 뉴스 우선 랭킹 이런 게 발표되는 게 다 이 상대방한테 좋은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의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변한 거 없으니만 오죽하면 네이버 창업자가 저기 뒷방에 들어가 가지고 GIO라는 직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뉴스의 어떤 객관성에 대해서 갈증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오늘 또 편집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40센트짜리 아침 식사 중국의 디프레이션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거로 했는데 베이징의 난청샹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은 3위안 0.4달러의 가격에 세 가지 종류의 쌀죽, 신맛과 매운 스프, 우유를 제공하는 아침 뷔페를 제공한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2세의 가오이는 중국 수도에 있는 160개 체인점 중 한 곳에서 손자와 아침 식사를 나누며 대유행 기간 동안 많은 좋고 저렴한 선택들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목격한 것처럼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또한 베이징에 본사를 둔 버거 프랜차이즈인 시샤오에도 일부 품목 가격이 10위안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광고했다. KFC를 운영하는 윤차이나는 19.9위안의 버거 스낵 음료 메뉴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고요. 요 사진 자체는 뷔페가 아니고 어떤 이 채소류 파는 편의점 내용을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3위안, 5위안 이런 식으로 또 좀 가격이 써 있는 것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로 시진핑이 원하는 공동 부유의 결과는 공통적으로 공동 빈곤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극한 사유란 말도 요즘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딴 건 몰라도 식당 쇠주값만큼은 내려야 한다. 강남 6,000원짜리 쇠주 5,000원에 좀 내려라라고 요구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풍력 사장 일전 인정의향 아키모토 의원의 뇌물 몇 년 전에도 3천만 엔 시사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일전이라는 그것이 한자로 어떤 건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해석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아키모토 마리 중의원이 48살 먹었다고 그러네요. 풍력 발전회사 일본 풍력개발 도쿄에 있는 건데 츠카와키 마사유키 사장 64에게 약 3천만 엔을 수령했다는 사건에서 그가 일전 아키모토 의원의 뇌물을 인정하는 뜻임이 밝혀졌다. 변호인이 11일 밝혔다. 이런 내용이에요. 츠카와키 사장 측은 그동안 아키모토 의원과 공동으로 설립한 마주조합의 운영비와 마필 구입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뇌물을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 그러나 변호인에 의하면 그는 일전하고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는 의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일전이란 게 어떤 그 사건 전에 그 돈을 받아 먹었다. 사전 뇌물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츠카와키 사장의 변호인은 2019년경에 약 3천만 원에 대해서 일시적인 대출로 나중에 전액 상환된 이자 2배가 넘는 100만 원의 사례와 와인도 받고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직 그 원금은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뇌물이지 뭐.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다나카 영도와 곱하기 표시가 있는데 두 사람의 공주인물입니다. 모기 마코토라고 일본과 유대의 고대사와 세계사, 숙문 신화에서 이은 일본 건국의 진실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지금도 이 그 왕궁 요거 독특하게 생긴 이 왕궁을 그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 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성 옆에 그 해자, 해자도 요거 있고 이것도 해자라고 보면 되겠죠. 무덤을 남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발굴을 하면 할수록 한반도 도래인 문명임이 드러나기 때문 아닐까. 일본 건국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한반도 연개설을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뇌물인데도 뇌물이 아니다라는 마음 자세나 이런 거나 딴 데로 그 돌리는 거죠. 어떻게 일본과 유대의 고대사가 그 건국 신화의 비밀로 연결이 되느냐? 이게 지리적으로 그 맞아떨어지는 얘기냐? 그런데 어느 그 전문가는 그 일본의 그 신토, 그 신도라고 그러죠. 신도와 유대교와 유사한 점이 또 보이긴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일본과 유대가 이 고대사 쪽으로는 뭐 연결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상 어, 일본과 이 한국의 일본과 아니 저기 그러니까 한국과 유대의 고대사라고 적용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대사가 뭔가 증거, 물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일본 애들은 그런 거를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한반도 문명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래 발굴을 해봐. 그런데 일부 이 지식인들,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일본 문화는 한반도에서 도래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일본 제국 시절, 대본영 시절 때 그런 의견을 얘기하면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 양심적인 발언을 못한 그런 전통들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우이에서는 최소 55명이 사망했습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치기 전까지 주민들은 경고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했는데, 이게 그 경고 방송도 좀 엄청 늦었고 이미 그 다 타버렸다. 그리고 뭐 화재 진압을 뭐 하긴 열심히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원인, 화재 발생 원인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하와이 북쪽에 있는 그 마우이라는 섬에서 이런 또 불상사가, 그 재난이 일어났네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 발화적인 게 생길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뉴스에서는 토종 식물이 아니고 외래종이 심어지는 바람에 또 뭐 기후에 어떻게 적용을 못해서 쉽게 불에 타는 뭐 그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 경고 사이렌 이런 것들이 안발그안 그러니까 발동이 안 됐다, 이런 뜻의 그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타기 전 모습이고 탄 후에 아주 폐허가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 훌륭한 그 별장들이 있고 그 참 좋은 휴양지였는데 일시에 다 타버렸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바이든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구호 자금이 나갈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다고 그러죠. 김정은 북한군의 전쟁계획 강화 지시, 텔레그라프 뉴스 보도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위 장성을 해임하고 군의 최전방 부대의 전투력 확대와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계획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간 합동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 연례 군사훈련을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뉴스, 미국 뉴스 매체에서는 왜 그 최고의 장성을 이 때쯤에서 왜 그 해임하고 갈아쳤느냐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제2인자가 너무 큰 것을 꼴을 못 보는 김정은, 김씨 왕조의 특징일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 모양이에요. 군 지도자들에게 주요 군수 공장에 투자하라고 말하면 투자가 되는 건지, 현대화가 되는 건지, 그런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 그 북한에 돌아가는 어떤 그 돈 사정, 이런 것이 우리는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참 매우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일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 이 현실에서 이제 벌써 뭐 70년 이상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는 이북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한글도 같이 쓰고 있으니까 결국 말이 안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참 걱정됩니다. 이 뭐 그 군 시설 시찰하는 모습인 모양인데 하복을 입고 뚱뚱하게는 뭐 이 친구 궤도에 되게 뚱뚱하긴 하네요. 상대적으로 대형 이거 뭐 미사일 올려놓는 트럭, 아주 그냥 그 큰 트럭, 이런데 앞에서 뭐 이렇게 뭐 관영 매체를 통한 그 홍보인 것 같습니다. 2024년 현대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산타페, 카 드라이버라는 데서 전문 어떤 그 전문지인 것 같아요. 앞면에서 찍은 그 산타페 모습이고, 측면에서 본 건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소구형하고 디자인의 어떤 독특한 차이점만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공통의 디자인 테마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산타페는 더 작은 투싼 크로스오버 및 전기 아이오닉 5의 면도날 모양의 주름을 공유하지만 디자인에 어떤 그런 면이 있지만 직선과 수평을 유지합니다. 자, 이 글을 그러니까 차에 들어서 전문적인 사람들은 디자인 가지고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어저껜가 또 소개한 건데 이번엔 로이타에서 인도에서 EV를 더 많이 출시하는 한국의 현대라고 소개를 했고, 또 US 투데이는 기아에 대해서 2024년 EV9으로 또 다른 히트 전기차 보유하고 있다라고 기아의 EV9을 또 소개하는. 지금 반도체가 지금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그 경제에 그래도 좀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게 현대 모탑으로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중국의 진출 주려 설비와 인력 모두 감축. 코리아타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장과 인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국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의 법정 공방이 중국 퇴출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특허권 침해라든가 뭐 남의 기술 흉내낸다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철수의 명분을 삼성전자도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국 시안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인데 참 엄청 크게 높게 잘 쳤습니다. 한국에서 무차별 살인 왜 증가? 오징어 게임 마치 국민의 울분을 전 주한 대사가 해설. 이거 어저께 한 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에는 2대 정당의 양당의 그 이 양극화, 극한 대립, 갈등을 반복하는 그런 게 원인이 있지 않느냐. 정치 혐오감들을 주게 만드는 그리고 이권 정치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한 훈수를 뒀죠. 정부와 야당이 대결 자세를 중단하고 선동 정치를 바르고 현실과 마주보고 나가야 한다 하는 도덕 교과서 선생님 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오늘 생각해 보면은 언뜻 지나가는 뉴스를 봤지만은 일부 이 무차별 살인 외에 무슨 뭐 롤스로이스인가를 몰고 이렇게 뭐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친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약 투입, 투약, 혐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는 묻지마 살인에 간과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한국 언론이나 경찰에서 마약 관련 여부를 좀 더 추적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은 공인된 마약인 쇠주로 분노를 필름이 끊길 정도로 과음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듯이 인사불성의 정신상태가 되어서는 그런 걸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요런 또 그런 측면에,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예기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약과의 연관성 이런 것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마약 관련 그 유통도 대테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상황인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피할 수 없다. 국제기관에 육박하는 영향력 확대의 물결. FNN 프라임 온라인이라는 데서 워싱턴 지국 쥐따 주니치라고 큰 매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워싱턴 지국이라는 게 있을 정도네요.
재검토한 중국의 기다렸다도 한계인가? 세계은행도 IMF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면서 이게 그 IMF라는 게 그 전 세계 150 몇 개국이 다 가입이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의사결정할 때 그 지분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현재 미국이 17.43%, 2위가 일본으로서 6.47%, 3위가 중국인데 6.4%, 한국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밑바닥은 아니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GDP 기준에서 그 이 의사결정 지분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출자 비율이라고 참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지분율이나 주식회사처럼 출자 비율이나 같은 건데 지금 그 이 중국 경제 규모가 일본을 그 넘어서 2위의 이 전체 국가 GDP가 2위인데 이런 거에 IMF에서는 왜 우리가 3위냐 이런 항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중국이 2위가 될 수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DP 구매로 보면 이제 중국은 일본의 약 3배다. 역시 한계일지라도 모른다는 소리가 오르고 있다. IMF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재검토의 방향성은 10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IMF 연차 총회에서 결정된 전망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분석 기사라는 거네요. 그 뉴스가 팩트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만이 아니고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도 우리나라의 그 앞에 이런 거를 붙여서 단독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고 도미노 효과 인도 쌀 수출 금지로 모방 규제 시장이 긴장.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도의 쌀 금지 조치는 판매자들이 뉴델리가 남긴 1천만 톤의 격차를 메우려고 노력함에 따라 잠재적인 국내 부족을 피하기 위해 세계 시장이 경쟁 공급 업체들이 유사한 조치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미 높은 세계 식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도가 그 쌀 수출 금지를 한 것은 그 홍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폭염이라든지 등등해서 쌀 재배 그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수출 금지를 하는데 그 한시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세계 식량 가격이 이제 오를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인도의 그 수출, 쌀 수출 비중이 15%였는데 현재 쌀 무역의 40%까지 인도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수출이 되면은 내국인들이 식량 부족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쌀 수출 금지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쌀 가격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 2위, 3위, 4위가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인데 국제 시세가 높으니까 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곡물상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수출을 해서 돈을 벌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모방 규제 시장이라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금지령 이후 세계 물가는 약 20% 상승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네요. 아프리카도 그 쌀을 많이 수입을 한다는데 30억 명의 사람들이 주식이며 쌀은 물집약적인 작물의 거의 90%가 아시아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건조한 엘니뇨의 날씨가 주요 생산국의 농작물들을 위협합니다. 엘니뇨 때문에 태풍도 엄청 힘들게 오지만은 또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작물 흉작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날씨라는 것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흔들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 뭐 많이 자동화가 안 된 인도의 어떤 이 쌀, 아직 이 정밀을 안 한 그런 쌀이겠죠.
그거를 어떤 여성이 끌고 가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한국 대통령 부부도 야당 대표도 노렸다. 테러를 부르다. 증오정치. 중앙일보 일본어판인데 중앙일보 네이버 포털 뉴스에서 이런 거는 우선순위로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꼭 이런 야후 재판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 자꾸 한계가 있죠. 뉴스를 보는데 허구한 날 잼버리 얘기만 하고 그러고 있으니 7일 새벽 야마오카 우유 아키라는 일본인 이름의 메일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냈다. 9일 오후 3시 34분까지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이메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보낸 장소는 뭐 일본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돼 있고 다음 날인 8일 오후 4시 44분경 46분경 신고가 있어 국회에서는 긴장이 높아졌고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나올 때 국회 방호처의 경호를 받고 퇴근했다. 이 대표는 9일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무차별 테러 대상국이 된 것이라면 누구나 갑자기 테러를 당할까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테러 위험국이 한국이 되어버렸네요. 지난해 8월 40대 남자가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목을 베고 참수라는 댓글을 달고 입건이 됐고 김건희 부인의 사진을 싣고 차라리 자살하라. 제2의 아베 신조가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하게 살아야 한다. 이대로는 너도 총알을 맞게 된다. 이렇게 또 썼다는 거예요. 또 지난해 6월에는 한 청년이 김건희죠. 부인의 팬 커뮤니티에 2022년 6월 3일 6시에 윤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를 합니다라고 써서 경찰에 붙잡혔다. 4월에도 40세 남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경 기쁨을 윤석영을 윤자가 기쁠 윤자인가? 을 죽이고 제2의 4.19를 완성시킨다. 이란 글을 올리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실제로 집에서 빈 소주병을 쓰고 화염병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대해서 증오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낄 정도니까 더 젊은 사람들은 분노가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한데 마약과의 연계도 또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인은 모두 한푼없이 구만주의 어려운 생활, 야마다 요치 감독 전쟁의 원치형 완 인터뷰 기사인 모양인데 옛날 사진을 오래간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만주가 개인적으로 제가 무관한 데가 아니라서 이런 게 뉴스에 좀 뜨는 게 눈에 보이네요. 부끄럽지만 차별은 있었다. 옛 만주에서 일본인은 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거는 중국인들이 끌고 가면은 손님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경성에서 인력거 구루마라고 그러나요? 그걸 하면은 무슨 김두한이 옛날에 장군의 아들 보면은 일본 기생들이 그런 것 하고 인력거 끄는 사람들은 또 한국인이 뭐 자관 그거를 또 차별로 하는 사례로 했는데 실제 차별은 있었다. 솔직히 그런 얘기고. 그래서 종전으로 일변한 거리인데 복수당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만주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일본인은 모두 한푼없이 종전으로 모든 걸 잃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야마다 요지 뭐 영화 감독인 모양이죠. 어쨌든 일본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없는 돈으로 어머니가 산 땅콩이라고 했고, 그 자식 셋을 데리고 있는 그 일본인 어머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앞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걷는 모습을.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을 때 다롄이라는 안중근 의사가 다롄 쪽에 어딘가에서 이 사형을 당했다고 그러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딱딱한 흙방 둘러싼 형제 싸움으로. 옷을 가져갔다. 야마다 감독이 본 소련군과 중국 팔로군. 우리는 중국인에게 복수된다는 공포심을 가졌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 근처 제대로 착한 일반 그 중국 국민들은 조용했다 이런 얘기고, 러시아 군인들이 난폭했다.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옷가지들을 열고 어머니는 저 옥상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만은, 제 그 바로 선대 어머니하고 그 부친께서 만주에서 결국 그 남한으로 넘어오는데, 해방 후에 바로 넘어온 게 아니고 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38선이 거의 확정돼가는 시점에서 일반 도로가 아니고 산을 타고 넘는 안내인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일군 모든 재산을 다 써가면서 왔는데, 왜 그런 거를 했느냐 하면은, 어머니의 그 살아계실 때 증언은 일본군이 지나가면은 공포에 떨었지만은 팔로군이 지나가면 오히려 안심이었다. 그리고 뭐 그때 국공내전 때문에 48년경이면은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만주 쪽에서는 이미 공산당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나는 공산당 치하에서는 못 산다 해가지고 처가 쪽 그 사람들은 박씨 가문인데 만주에서 다 남았고, 저희 아버지만 단독 48년에 있는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로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을 경유해서 이 휴전선을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결국은 모시고, 그때 딱 그 자식이란 것은 제일 큰 누나 딱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작은 집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로는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세상에 그런 상거지들이 없었다. 옷을 입은 거나 뭐나 한 얼마에 걸쳐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은 상거지가 돼가지고 서울역에 땅거지처럼 와서 그렇게 만났다 하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쁘신 그 작은 어머니의 옛날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저희 작은 어머니는 미도파 최초의 엘리베이터 거리셨을 만큼 그렇게 미모를 가지고 계셨다고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개인집 사정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떤 그 개인 사정이죠. 최근에 그 해협이라고 하나의 이 양념으로 옛날 한일 남녀 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 그거를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 국경이란 걸 다 떠나서 이 어떤 삶에 있어서 인간들의 삶의 애환이라든지 역경, 어떤 힘든 과정을 겪어서 살아오면서 결국 후손들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생명의 존중함과 생명 이 종족 보존의 본능에 나름 충실하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애들을 안 낳는데 이거 본능에 위배되는 건데 이것도 본능이 변하고 있다라고 또 해석하는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인위적으로 출산율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인간은 어떻게 사회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거니까 이 사회 환경을 우리가 바꾸면 된다.
요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물론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귀국자들이라고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또 인용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가끔 그 보는 목록하게 네이버 TV에서 하는 건데요. 어, 아주 그 신박하고, 그 다음에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의 어떤 방송이라서 그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남다르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그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그냥 남겨놓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